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초에 미국 증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착륙이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글로벌 증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밤에는 기술주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좀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2024년에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들뿐만 아니라 경제가 바닥을 쳤을 때 비교해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 조사는 74명의 그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올해 2분기에 미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그 경기 체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지금 계속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을 밑돌고는 있지만 ISM 제조업 그 조사위원회 티모시 피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촉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분명히 회복이 되고 제조업도 실적이 분명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 내지 3분기를 전후해서는 주가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처럼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이 된다면 어떤 업종이 좀 주도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반도체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1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제 반도체 제조 장치 협회에 따르면은 올해 그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들도 4%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2025년이 되면은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중에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것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전용의 파워 반도체가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기술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산업 규모가 올해는 무려 전년 대비 9%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형 그 AI를 비롯해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아주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또 지난해 12월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점도표를 살펴본다면 올해는 0.8% 그리고 2025년에는 1%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과 시장이 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시작 시기와 속도 그리고 종착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 이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까지는 3월 달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두 번 회의마다 한 번씩 그리고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보다 좀 빠른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무려 확률이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FOM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22년 3월 달부터 500bp 넘게 금리를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경기 후폭풍이 조금 강하게 몰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수준도 2.5%까지 내년 말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300bp 정도까지 금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시장보다는 조금 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참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차이가 지금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서 미국을 살펴본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사태와 더불어서 좀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신용 위기나 뱅크런 사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멈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미국 기업 숫자가 무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2%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는 1분기 5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업용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13%였는데 올해 말에는 한 16% 그리고 내년에는 17%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율이 무려 현재는 6%에 달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던지기, 그 사무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은행의 그 부실 대출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여신 비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하락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은행권에 좀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불황에 따라서 미국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올해 11월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중국 제재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점이야말로 물질 호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전방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새해부터 중국에 대해서 꼭 집어 제재할 내용을 보면은 중국산 그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 니켈, 그 리튬을 사용했던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최대 $7,500 정도까지 전기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거시 칩이라고 부르는 중국산 저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에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 31조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10년간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상계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 재료와 관련해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 차지합니다. 또한 28나노미터 이상의 구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데 이 부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일단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을 좀 제재를 하게 된다면 시진핑의 또 핵심 정책인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가 많이 고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계 관세는 수입 제품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수천 %의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5% 이상을 차지하는 20나노미터급 이상의 구형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2, 3년 안에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현재 중국에서는 두세 개밖에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넘버원 전략을 펴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흔들리게 됐을 경우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소액 온라인 직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면세 혜택을 줬는데 아무래도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히토류도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노조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 국민에게 어필할 목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제재 강도를 또 한 번 다시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관계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큰 폭의 상관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의 수혜를 보게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레거시 칩 저가 반도체의 95%는 자동차 기업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팹리스와 관련된 그 자동차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를 상회합니다. 또한 그 마진율이 10에서 20% 정도 달할 정도로 고마진인데 차량용 전자 제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윤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이 시장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MCU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AP뿐만 아니라 첨단 운전 그 보조 시스템에서도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도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LX 세미컨더 그리고 넥스트칩, 픽셀 플러스, 동훈 이나텍 그리고 라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고급 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중 간에는 기술 전쟁과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 전쟁이 멈출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소장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던 것은 군사적 위협 측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프렌드 쇼링,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의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는 문제, 니어 쇼링,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 주변 쪽으로 공급망을 좀 안착시키는 문제, 또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니쇼링 전략을 계속 펼쳤는데요. 앞으로는 올해죠. 디리스킹 전략에 그치지 않고 디커플링 쪽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새 벽두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한 공급망을 더 확대시켜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제조업을 고도화시킬수록 수입 제품의 고부가가치율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견제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결코 새우등이 터지지 않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는 대선의 해라고 좀 불리겠죠.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 11월 5일에 현지 시간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은데 지금의 우세를 당일까지도 이어갈 걸로 보고 있나요? 네, 과거 선거에서는 3월 달 이전까지 그 지지율은 11월 본선 마지막 그 투표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바이든은 위스콘신만 좀 지지율이 높고 나머지 부분은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골디락스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기가 좋고 주가가 좋을 때 현직 대통령이 떨어졌던 사례는 지난 200년간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그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 3월 달부터 소송에 좀 시달려야 되고요. 가장 무거운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당 간에 그 소속되지 않은 무당파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한 X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표심이 현재 트럼프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그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한 40%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6%이기 때문에 4%포인트 차입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령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재선이 됐을 경우에도 현재 그 행정 집행 능력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신해서 1순위 후보로 나오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그 국민들의 지지율은 한 33%, 비호감률은 무려 59%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는 아무래도 그 오바마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도 좀 세우고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은 오바마의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셸 오바마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지금 끌어올리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선거 판세에 큰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미국의 정치 그리고 경제 흐름은 좀 요동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올해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도 이 미국 대선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그 토요일 날 있는 대만과 관련된 총통 선거에서 현재 그 집권 여당이 재연정을 했을 경우에는 올해 선거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색채보다는 조금 중도적인 그 진보 성향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대선은 여전히 11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1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에는 여러 가지 파란적인 요인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대만 선거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또 미중 전쟁의 대리전이다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어느 쪽이 우위를 점했을 때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5차 범위를 벗어나서 재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미 성향 그리고 반중국 성향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죠. 12개의 그 스파이 풍선을 대만 해협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대만에 현재 공군 기지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그 압박 강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또한 12개 대만과 관련된 무관세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취소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전략이 제대로 통한다면은 현재 그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뜨리겠지만 이미 지지율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이 된다면은 대만뿐만 아니라 그 현재 양안 간의 군사적 관계가 총통 선거 이후에 상당히 경랑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과 관련된 무력 압력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북아 지형에도 커다란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